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은 암이나 결핵과 같은 질병입니다. 조현병이라는 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법안, 공수처법안,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전국은 냉각되고 정당 개혁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현병 치료와 관리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희철 계명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조현병 환자의 가족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폭행, 살해 사건까지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당연히 느끼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모든 환자를 그렇다고 해서 잠재적인 이제 범죄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환자이기 때문에 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오늘 토론을 마련했습니다만 먼저 조현병이란 어떤 질병인지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을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교수님, 조현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조현병은 우리 현악기에 음이 잘 조율이 돼야 아름다운 음이 나오듯이 현악기에 조율이 잘 안 되면은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이런 과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로 과정에서 이 사고가 진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조율 과정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각이나 느낌, 행동하는 것들이 혼란이 초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현실 판단 능력이 장애가 생긴 일종의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거에는 우리가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정신이 분열된다는 이런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금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이름을 조현병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공격성을 띠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까? 모든 조현병 환자한테는? 뭐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이제 급성기 치료를 하지 않고 급성기 상태가 되면은 망상이나 환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주위의 현실을 갖다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성이라는 것은 방어를 위한 공격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면 사건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현병 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원한 이후에 이제 폭행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조현병 치료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치료합니까? 조현병은? 그래서 급성기 상태가 되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약물 치료인데 대부분은 이제 급성기에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병이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이제 피치 못하게 일시적으로 단기간 입원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주나 2주 입원 치료를 하는 동안에 약물을 투여하면은 상당히 현실 감각 능력이 되돌아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할 능력이 되면은 퇴원 조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퇴원해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약물 치료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정상이 나빠진다든지 해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치료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장기간 꾸준히 약을 먹고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하는 동안에 혈압도 잘 조절되고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괜찮다 싶어서 약을 끊게 되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듯이 이 조현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이 있을 때 약을 먹이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근데 환자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하니까 병이 다 나았다 생각하고 약을 안 먹게 되는 거죠.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증상이 재발과 악화가 자꾸 되풀이되면서 여러 가지 만성화가 되고 이것이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조현병 환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 조현병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네. 역학 조사를 해보면은 뭐 지역이나 문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 간의 네. 차이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 유병률이 1%로 거의 일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인구로 생각하면은 네. 약 50만 명의 네. 조현병 환자가 있다고 네. 추정할 수는 있겠죠. 5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어떤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맞습니다. 듭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자, 최지연 변호사님. 네. 그 조현병 같은 이런 이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을 좀 다뤄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보기에는 이런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어떤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시키고 있다고 보세요? 뭐 우선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생각을 하면 네. 가장 먼저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면 뭐 50대 조현병 환자, 뭐 어떤 범죄 저질러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그 범죄자가 앓고 있는 조현병이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단순히 그 병력만 가지고 이야기를 뭐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런 기사에 많이 노출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조현병 환자가 곧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뭐 그런 네.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조현병 환자의 뭐 공경성이 문제될 수도 있지만은 그걸 너무 과대 평가하고 예. 오히려 이제 조현병 환자를 이렇게 경원시하는 그 자체가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치료도 많이 이제 하셨겠지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조현병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정확하게 조현병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현병은 이게 급성기와 그다음에 치료를 잘 했을 때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만성기가 있고 그다음에 유지기가 있는데 네. 이제 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대부분 다 급성기 상태일 때입니다. 급성기 네. 상태일 때는 여러 가지 망상, 환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스스로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치료를 잘 받고 약물 치료를 제대로 잘 하면은 오히려 정상인 일반인보다도 오히려 더 이렇게 공격성이나 이런 게 더 낮고 범죄율도 오히려 낮은 게 뭐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유지가 되고 관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환자분들이 장기간 이 병은 또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간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대개 어느 정도 약을 먹고 치료하다가 약을 복용을 중단한다든지 치료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야기될 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와 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현병 환자가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치료를 잘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예, 것처럼 맞습니다. 보이네요. 치료만 잘 받으면 네. 얼마든지 뭐 문제가 뭐 생길 수 있는 요지는 다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네.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일반인과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사회 내에서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 이건 조금 뒤에 다시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제 입원이라는 그런 말이 있던데요. 조현병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 보호 입원, 예, 보호자에 의한 이제 입원이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입원시키는 거, 그리고 또 응급 입원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좀 강제 입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안 좋은데 사실은 그래서 강제 입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예. 그냥 비자의 입원,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자의로운 의사에 입원하지 않고 네. 자의로운 의사에 반해서 입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자의 입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특히 급성기 증상,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생각할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가 있고 난 다음에 보호자나 아니면 행정기관의 기관장의 요청에 의해서 비자의적인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은 법적인 근거에 의하면은
2주 이내에 입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2주 동안에 입원해서 평가를 해보고 계속해서 이부 환자분이 위험성이 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그 즉시 퇴원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변호사님. 네. 이 비자의 입원 이외에 최근에 이제 사법 입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쉽게 말해서 사법 입원 제도는 그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제 사법 입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자의 입원에서처럼 비자 입원에서 이제 보호 입원의 경우에는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사법 입원제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직계 혈족이나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 자체도 완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족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법 입원을 요청을 해서 예. 재판부가 이제 판단해서 입원시킨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논란이 맞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예, 현재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이 비자 입원의 절차를 완화해서 뭐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비자 입원 절차가 뭐 본인의 의사는 무관하게 강제 입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개입함으로써 본인 정신질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는 정신보건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인데 네. 그 자체를 법원에서 결정한다는 자체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강제로 입원시켜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조금 이런 점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논의들이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사회 복귀와 같이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의 논의는 전혀 배제된 채 단순히 네. 사회로부터의 격리 조치만 논의된다고 하면 그게 가장 문제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예. 그러니까 격리나 단절 이게 목적은 아니겠지만 예, 예, 예. 이 부분을 중시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관리가 좀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법 입원이라고 해서 사법이라니까 이게 어감이 조금 이렇게 부드럽지가 못하니까 일반인들은 상당히 좀 뭔가 강압적인 인위적인 그런 요소가 개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은 문제는 이제 급성기 이 정신병적 상태일 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뭐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면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치료를 안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치료를 네. 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여러 가지 병이 더 악화가 되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사회적인 낙인을 찍히기 때문에 사법 입원 제도라는 것은 그 과정에 입원은 당연히 입원 여부 결정하는 건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입원이 의사가 필요하다 결정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입원 명령을 하는 것을 사법기관, 그러니까 국가가 그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결정을 하자는 것이 그게 근본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게 판사가 혼자 결정을 하더라도 이제 재판 아닙니까? 예, 예. 그 환자를 재판을 통해서 예, 확정하고 규정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강제 입원이라는 용어는 없어졌고 비자의 입원 예, 예.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환자의 가족 그리고 의료진의 동의에 의해서 자기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예,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굳이 사법 입원 제도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반론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보호자가 동의를 해서 아주 급성기 상태에 입원을 비자의적인 방법으로 입원을 시켜야 되는 경우 입원을 해서 치료를 잘 받고 난 다음에 네. 일부에서는 환자분들이 그 당시 입원 급성기 상태에 본인이 병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왜 내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의적으로 입원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이슈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원망이 사실은 의사나 가족에게 돌아가거든요. 환자의 원망이 결국은
의사나 환자에게 가족에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오히려 또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네.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조금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서 생각한 것이 결국 사법,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결정을 하면은 그것이 인권 침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도 사법 입원 제도 자체도 이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반발하는 사람은 환자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 의사에 예, 예. 반해서 예, 예. 내가 왜 구금이 되느냐 이렇게 예, 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변호사님, 네. 뭐 관련된 이제 의문인데요. 물론 이제 이 조현병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또 잘 받아야 되고 국가 시스템이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데 이제 치료를 잘 못 받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최근에 보도가 되는 것처럼 조현병 환자가 뭐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사법부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조현병 환자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런 이제 재판을 할 때 뭐 무죄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무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기획을 한 것도 아니고 계획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감경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렇게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번에 뭐 진주 방화 사건이라든가 네. 뭐 지난 강서구 PC방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정신질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 있으면 무죄냐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가 어떠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책임 능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헌법상 책임 능력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심신장애 상태로 인해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경우, 심신상실에 있는 경우에는 네. 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한 능력이 심신장애 상태로 인해서 미약한 경우에는 네. 그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신질환이 있고 두 번째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네. 뭐 책임 감면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그런 걸 이제 계속 수사하고 계획을 네. 했느냐 안 했느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그 이유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 혹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심신 상실이냐, 네. 심신 미약 상태냐 하는 것을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 평가가 말이 평가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살해 행위, 이 범죄 행위를 하는 그 순간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정신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기간 뭐 한두 번의 면담으로 해서 평가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입원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평가를 해서 전후 사정을 잘 파악을 해서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검사나 경찰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그럼 그런 사건을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뭐 조사를 해서 재판해서 판결을 해야 되고 검사나 경찰은 이제 그 사건을 조사해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또는 그 관련 기관의 무슨 이제 그 조언 하여튼 그걸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 되고 있나요? 아, 예. 그 기본적으로 헌법 10조에서 이야기하는 뭐 심신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벌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판단해야 되는 법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정신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장애로 인해서 뭐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절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전문 감정회를 통해서 정신 감정을 거친 후에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범행의 경위라든가 수단 그리고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네. 결정하게 됩니다. 정신 감정을 받을 때 어떤 기관이 있나요? 아니면 뭐 그때그때 정신과 전문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까?
옆에 계시는 교수님께서도 정신감정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보통은 공주치료감호소에 네. 보내서 거기서 네. 보통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정신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나온 그 의견서 그것이 이제 재판에 예, 중대한 영향을 정신감정서. 미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들은 내가 치료를 받고 싶다, 받아야 된다, 받기 싫다, 안 받아도 된다. 그 자기 의지를 갖고서 예, 치료에 예. 응하지 않습니까? 예, 예. 조현병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 의지를 인정을 합니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해야 됩니까? 또 상태가 심한 경우도 있고 또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 예, 예. 자기 의사 반영 그 정도도 뭐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현병이 그 이제 자율 의사권이 있는 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지 일부 상당 기간 약을 안 먹고 해서 급성기 이 상태가 되면은 망상 환각에 상당히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는 상당히 이제 자기 의사 결정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외적으로 교정을 둬야 되겠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대부분 네.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반영을 하고 환자의 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입원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원 네. 치료를 한다든지 그래서 계속 치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될 때 그래서 예, 예. 이제 강제 입원이다, 예, 예. 사법 그게 입원이다 필요하죠. 이제 예, 필요하다 예. 말씀하죠. 예. 이제 50만 명이 조현병 환자라면은 그 비율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위험한 정도의 비율 이런 걸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정확한 통계는 저도 그게 아주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대개 네. 우리가 치료를 보면은 조현병 환자의 경과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경과가 상당히 좋고 네. 3분의 1은 재발과 그다음에 이게 반복해서 네. 경과가 좀 악화가 됐다가 재발됐다가 이걸 반복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치료를 하더라도 조금씩 더 이렇게 병이 진행되는 만성적인 경과를 취하는데 그 중에 급성기 상태에 있는 경우는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한 10% 미만 아마 5%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환자분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런 환자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만 잘 네. 갖춰지면은 네. 전체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은 치료를 하면 상당히 치료가 잘 되고 어느 정도 사회에 복귀할 만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엔드 그리고 이제 관리죠. 중요한 거죠. 예.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그 전에 하나만 더. 예. 누가 치료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제 뭐 개인이 치료해야 됩니까? 가족이 치료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국가가 치료해야 됩니까? 그래서 치료는 네. 분명히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결국 의사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치료를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치료 장면에 들어오게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 이제 누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네. 그 지금까지는 종래에는 의사나 아니면 가족에게 그 모든 책임을 부과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족이 지금까지는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는 일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릴 게 아니라 이거는 네. 좀 더 공공의 단체라든지 네. 요즘 인권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네. 환자분 상태를 정확히 좀 평가를 하셔가지고 네. 인권단체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고 네. 의사는 그 결정이 난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치료를 하면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잘 갖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공공의 그런 시스템이 음. 갖추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네. 뭐 거의 대부분 결정을 의사나 가족에게 지금 네. 물론 저 시도지사나 기관장의 도지사나 기관장에 의한 행정 입원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나 이런 사법 기관에서 행정 기관에서 입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행정 입원이나 그다음에 경찰을 통한 응급 입원이나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네. 현실이죠. 네. 그러면은 어떤 점들이 갖춰져야 될까요? 뭐 어떤
지금 뭐 시설이라든가 뭐 센터 이런 기구들이 좀 갖추어지고 인력도 이제 확충돼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입원 치료라는 거는 이제 급성기 상태를 말하는 거고 급성기 상태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나면은 1주, 2주 입원해서 그다음에 이제 퇴원을 해서 지역 사회로 환자가 퇴원했을 때 지역 사회로 갔을 때 이게 더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보건 시설이나 그다음에 재활 시설, 그다음에 환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시설과 같은 이런 사회복지 시설들이 많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뭐 OECD 국가에 비하면 뭐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인력과 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환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 치료 관련 인프라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다. 또 예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느냐? 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법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동안 많은 문제가 얘기됐는데 이렇게 사건을 이제 다루면서 느끼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보강이 돼야 될 것이다. 제도든 시스템이든. 뭐 단순히 입원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되기만 해서는 뭐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 점점 더 사회 복귀하기는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려했던 뭐 범죄자로 갈 가능성이 뭐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사회 복귀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있었던 진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이제 정신센터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온 걸 봤는데요. 그 관리해야 될 정신질환자의 수에 비해서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고 또 예산도 충분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뭐 지역 사회에서 뭐 정신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 확충과 인력 보강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경기도립 정신병원이 이제 폐원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철회를 왔답니다. 그 폐원을 철회했는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최근에 아동 청소년기 정신질환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이제 실시하고 또 건강 증진 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보건복지부에 또 권고를 했대요. 이런 거 보면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보면은 어떤 제도 시스템 마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교수님 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동안 맞습니다. 이제 의학계에서는 많은 주장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반대로 이 부분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거의 예산의 95%를 의료계에 이제 투입을 하는데 또 무엇을 주장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95%를 투입을 해도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직접 이제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절대적인 급성기 환자들을 치료 관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이나 이런 만성 정신질환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급성기 상태의 관리, 그다음에 만성 상태, 이때 이제 치료 관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급성기에서는 주로 약물 치료가 중요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단기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단기 입원 치료를 위한 시설도 사실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율로.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의 정신 시설도 폐쇄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뭐 부활시키겠다고 한 건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해야 이 조현병과 같은 이런 질환이 만성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성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일반인들과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지역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직업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행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결국 그런 거를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타깝게는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재활, 자립. 그러니까는 치료도 치료지만 이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네. 자기 인생을 살 수 맞습니다. 있도록 예. 그 시스템이 이제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도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예, 그 조현병 환자가 사회 복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 복귀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장기적인 주거 지원 네. 제도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일상 복귀 훈련 그리고 직업 재활 훈련 등을 거쳐야 될 것인데 이것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제도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요. 예. 어떤가요, 교수님? 그 환자들 치료를 하시면은 예. 그 환자들이 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어떻습니까? 뭐 직장을 전부 갖고 있나요? 예, 그래서 어떤가요? 지금 많은 환자분들은 직업 재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주 단순한 너무 난순한 일이지만은 그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가지고 네.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그런 시설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죠. 환자 전체 환자 수에 비하면은 이제 그런 직업 재활이나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만성적으로 네. 주거 시설이 있습니다. 주거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관리를 받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 주거 시설도 지금 법적으로는 최대 3년밖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네. 3년이 지나면 결국은 다시 이제 퇴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뭐 집으로 또 돌아간다든지 지역 사회로 오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수용할 만한 또 그런 여건이 못 되면은 이 환자분들이 결국은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끝까지 재활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이거는 아마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그 중요한 대부분은 증세가 미약하다고 하시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뭐 그렇죠. 남들 다니는 직장 다 다니고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예, 예. 실제로도 그런 분들 많죠. 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사회생활도 하고 뭐 출산 아기를 가져서 가정을 꾸려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직업 재활 뭐 해서 충분히 직업을 가지고 잘 생활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매스컴에는 자꾸 이렇게 흉악한 범죄나 네. 이런 끔찍한 일들만 자꾸 보도가 되니까 이 조현병 하면 전부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 차 네. 있는데 실제로는 정상적인 생활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 90%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시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한 10% 정도가 이제 좀 관리를 받아야 된다. 오히려 이제 제거해야 될 것이 어떤 편견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네, 그 재판도 하시고 직접 이제 그 정신질환자를 대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주위에 그 눈초리 뭐 이런 것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오히려 정신질환 가지신 분들이 네. 뭐 물론 치료가 되어가지고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런 병력이 있었던 것 때문에 오히려 뭐 사회에서 스스로 고립되어 가는 경우도 네, 사실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일조를 하는 게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기사가 언론이죠. 아닐까 합니다. 네, 네. 네. 그 최근에 너무 정신질환이 네. 마치 뭐 범행의 원인인 것처럼 이런 네.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뭐 그런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 보도하는 경우가 네. 많았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방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때 보면서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럼으로써 사회적 편견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홍보나 교육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네. 균형 잡힌 보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 조현병 환자가 가족과 이웃에게 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이 조현병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조현병 환자의 치료와 관리 방안을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가장 쉬운 방법, 환자를 사회로부터 이제 단절시키거나 격리시키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보다도 환자 본인들의 이제 걱정이 클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인 약자를 공동체 일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워크아웃 중인 기업, 의지할 곳 없는 노인, 장애인, 취직 준비 중인 청년에게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 관리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우선 순위에서도 뒤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현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안, 그리고 이제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각 정당 간 내용도 있고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법안은 이제 앞으로 네. 최장 330일 동안 네. 의결과 논의와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먼저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최장 180일까지 네. 이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를 이제 90일 안에 마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데 본회의에 네. 부의되고 난 날부터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그런 네.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안건 조정 신청이라고 하는 네. 것으로 지연을 시키는 단계가 90일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이 없어지고 이 단계가 생략이 되고 또 부의 기간 60일도 좀 짧아진다면 더 네. 빠른 시간 안에 180일 안에도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여야가 극도로 대립하는 네. 상황에서 이렇게 더 기간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네. 상임위나 법사위에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없을 것도 같은데 네. 지금처럼 이견을 보이더라도 네. 본회의에서는 그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본회의에 갈 때까지가 네. 330일이기 때문에 네. 예. 네. 본회의 부의가 네. 부의하는 것이 60일이고 하니까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30일. 네.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어떻게 전국이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네. 좀 시박하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보시는군요. 자유한국당이 이 심의 과정에서 협상에 들어와서 개혁안에 또 다른 네.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끝까지 협상을 거부하면서 네. 또 아예 전개가 잘 안 되는 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세 가지 그 법안 조정안들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공직선거법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이제 내년 선거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그 신속 처리안건 지정에 대해서 여당과 야 3당은 이제 찬성을 하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했고 지금은 이제 장애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각 정당의 셈법이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애 투쟁도 이 자체로 정치적인 행위일 것 같고요. 네. 그 뭐 셈법을 굳이 이렇게 풀어주신다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뭐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의석수 측면에서 이제 소수 정당의 진입을 훨씬 더 지금보다 쉽게 허용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야당에서는 뭐 적극적인 행보의 네.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정의당의 경우는 네. 오랫동안 네. 사실은 염원해왔던 네.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거대 양당인데 네. 여대 양당 중에 하나인데 계산을 해보면 조금 손해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양당제 폐해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네. 이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뿐 네. 아니라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좀 미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대통령 그 개혁의 그 1차적인 공약, 제1공약이었던 공수처법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네. 이 야상당과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장외투쟁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석수 감소가 네. 확실하게 네.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렇게 여당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모든 측면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전략인데요. 여당의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네.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이제 확실하게 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특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 그 원내대표 체제에서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어떤 대립의 네. 투쟁이라고 할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직선거법이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면은 지역구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의석수가 줄어드는데 네. 이런 점들이 결국 이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제일 큰 걸림돌이 그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네. 의석수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양당에서 의석수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6년 20대 총선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123석에서 106석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다. 우리는 지지율이 더 높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보다 의석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당 내에서는 또 반대로 이거는 아니다. 네. 당론으로는 그렇게 정하고 있지만 나는 찬성 못하겠다 하는 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안이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전에 네. 예, 다 의결이 잘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그러면 한국당 없이 갈 수가 있을까? 네. 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가기는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아예 배제를 한다. 아주 그리고 아예 국회를 뭐 투쟁의 장으로 식물로 만들어 버린다. 그것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도 장외투쟁으로만 하기에는 국회 폐쇄의 책임을 혼자 다 짊어져야 된다는 네.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결국 한국당과 여야 사당의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의 과정이 펼쳐질 것인데 정말 어떻게 이게 합의가 이루어질 건지 지금의 사실 정치권을 보면 좀 막막한 측면이 네.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관계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선거법안이 통과된다면은 그 자체 일부 개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공을 했다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도중에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보수 개혁을 추진한다. 어떤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내세웠는데 그건 이제 실종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본질은 얼로 가고 패스트트랙에 모든 것을 이제 거는 듯한 모습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개혁을 과연 수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냥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정말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얼마 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라는 그 시민혁명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어떤 개혁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모습을 실제로 정치권에서 수행을 뭐 다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을 줄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개혁의 강도는 사실 그 기대에 아주
턱없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 다양하게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개혁들, 의료 개혁이라든지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개혁들이 이제 차차 잘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혁신적인 대규모적인 개혁의 측면에서는 사실 입법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네. 국회가 제대로 개혁을 위해서 함께 돌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지율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지지율을 회복하는 아주 전략으로서의 어떤 측면이 필요했고 그 전략이 그냥 국회에 들어가서 여당에 찬성만 해주는 그런 이제 거수기 노릇을 못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어떤 일체의 개혁과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지자 결집의 측면에서는 이런 전략이 아주 잘 통했다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실망스럽게 그지없고 또 네. 여당도 만약에 입법의 이제 단계를 거칠 수 없었다면 또 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네.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혁보다는 지지자 결집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 우선 목표다.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선거가 내년 4월 15일 날 치러집니다. 21대 국회의원 네. 총선거가요. 네. 1년 정도 남았는데 자, 이러한 현상이 내년 총선에도 그대로 가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총선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내년 총선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1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네.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5당 체제로 그대로 네. 갈 것인가, 네. 정계 개편이 틀림없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방향이 참 오리무중입니다. 아직까지.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략을 독재 타도라는 네. 말이 나오는 네. 것처럼 이제 정권 심판론으로 네.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최근에 한국당이 이제 곳곳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코미디 같은 네. 예, 그런 영상도 막 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도 내년까지 사실상 누구나 공감하는 이슈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좀 뼈아픈 부분은 네. 아무래도 노력은 했으나 네. 경제적인 성과의 면에서는 좀 아주 미진하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경제적인 성과를 가지고 논의가 이제 좀 커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 측면에서는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탄핵 전의 의원들이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탄핵 때 우리가 얘기가 많이 됐었던 적폐청산이라는 네. 것을 여전히 이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적폐청산만으로는 어떤 피로감을 줄 수가 있는 네. 이슈다. 그래서 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네.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오로지 반대고 오로지 네. 싸우고 하는 그런 걸로 앞으로 1년을 가기에는 사실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네.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강론으로 들어가서요. 지역 정치 부분. 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지난 지방선거 때 나름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자유한국당의 이제 지지자 결속 양상을 보면은 상황은 달라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네.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민주당한테 내주었지만 오히려 지지세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호기가 아닌가. 지금 상태로 네. 봐서는요. 그렇죠. 그 여론조사도 뭐 네. 그렇게 나오고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자, 지역의 이제 여야, 네. 거대 여야를 이제 볼 때 네. 어떻게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1년이 남았다. 예.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자유한국당이 지지세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성공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이제 여기 대구 경북 지역의 주도권을 다시 재탈환을 하고 이걸 지키는데 이제 네. 전력을 질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네. 전략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현재 이제 지역의 보수 결집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자유한국당이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네. 그 보수 결집이라는 게 2016년의 이나 또는 2012년의 그 대구의 보수 집단 네. 보수의 비율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네. 거다. 그만큼 네. 회복되기는 힘들 거다. 왜냐하면 대구도 이미 어떤 그 다른 균열이 보수와 네. 어떤 세대 간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 지역들이 있고 그런 지역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이제 독특한 결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전략적 측면, 과거에 가졌던 주도권 이것만을 생각하고 덤비기에는 조금은 이제 네.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부겸 의원과 홍일학 의원이 있는데 김부겸 의원을 이제 중심으로 아무래도 새로운 인물을 여기 영입하고 새 표밭을 만들기 위해서 다지고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앞으로 1년을 노력을 할 것이겠습니다만 사실 중앙당이 최근에 이제 내년 총선에서는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 있는 민주당 분들은 중량감 있는 인재를 전략 공천해가지고 이번엔 네. 좀 바람을 일으켜 보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진 것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네.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렇게 대표적인 열세 지역이지만 그래도 과거하고는 좀 달라졌다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이 보수의 텃밭에서 선전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아주 큰 의미를 민주당으로서도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그냥 뭐 반쯤 포기한 네. 상태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네. 치열하게 부딪히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1년이란 시간은 이제 긴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뭐 소통 구조라든가 당내 당의 소통 구조라든가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호락호락하지 네. 않는다. 뭐 네. 이렇게 그런 뭐 결론을 내릴 네, 수가 있을 것 과거에는 같은데. 어느 네. 정당은 깃발만 꽂으면 되고 네. 어느 정당은 절대 안 되는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는 않을 네.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공직선거법이 통과가 되면은 비례대표성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다면은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그 공직선거법에 이제 법안에 찬성을 했는데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의 경우에 지역에서도 어떤 교도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이 첫 번째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네. 그것도 물론 뭐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 만약 통과된다면, 통과된다면은 사실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지금의 지지율 정도면은 네. 어느 정도는 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이 사실 갈피를 못 잡고 안에 이제 내홍이 네. 있고 한데 근데 새 세력이 네. 크지도 않은 정당에서 네. 새 세력이 나뉘어서 있는데 요 네. 앞으로 향후에 어쨌든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뭐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뭐 손학규계라고 하는 호남계 의원들과 유승민계, 뭐 안철수계 이렇게 네. 해서 어떤 그 주도권을 어떤 정파가 지니게 되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또 복당을 할 분들은 복당을 하고 그런 것이 네.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고 나면 그러면 또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예, 어떤 전략을 정치적 전략, 선거 전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지역에 또 일정 정도의 네.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퍼센트의 지지율을 받지 못하면은 일체의 의석 배분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0점대의 네. 지지율을 이 지역에서 받고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1점대 초반의 지지율을 네. 받고 있는데 뭐 정의당은 그래도 이제 고정 지지자들이 있고 네. 그 활동에 따라서 조금 지지율 부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금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민주평화당은 지역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예측해 봅니다. 네. 또 5당 체제로 과연 네, 갈지 갈지도 모릅니다. 모르겠죠. 예, 모르고.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런 이제 안개 정국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정치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유권자들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삼아서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1년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너무 많고, 네. 예, 정치권이 새로운 이합집산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그 선거법 같은 것도 상당히 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그것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지금부터 관찰하고 봐야 된다. 저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급변하는 그런 정치 환경에서 사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그렇게 급변하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인물을 뽑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당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비전과 정책을 내놓는지, 그리고 그냥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실제로 그 정당이 약속했던 정책들을 얼마나 지켜왔는지, 그리고 그 정치인도 약속한 바를 얼마나 지켰는지를 정말 똑바로 관찰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투표를 할 이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많은 국민이 그 겨울 내내 희생을 하고 많은 정치의 많은 부분을 바꿔왔습니다만 그래도 또 여전히 옛날로 회귀하는 모습을 네.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실 뭐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남은 1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공직선거법안,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이 패스트트랙에 실렸습니다만 과연 입법이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만일 입법이 된다면 향후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이 비례대표성을 다소 강화한 공직선거법이 한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또 수사 권력을 분산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들만의 리그를 무너뜨리고 모두를 법 앞에 불러내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